역사 브레인들이 전하는 스토리텔링. 역사의 새로운 관점에서 펼쳐지는 붐업 배틀쇼. 한국사와 세계사 정상급 스토리텔러들이 흥미로운 설전을 통해 마스로트를 벌이고 현장 투표를 통해 풍성하고 흡입력 있는 스토리텔러가 왕관의 주인공이 된다. 전쟁에서 철칙이 우연한 승리는 없다. 이때 결정적인 무기로 등장했던 거는 대포가 아니라 던지는 폭탄이에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어요. 애니그마 아시죠? 애니그마. 26 곱하기 26 곱하기 26은 경우의 수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이게 이론상으로는 풀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선빵 날리자. 세상을 바꾼 전략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 조합으로 만들어 주실지 몰랐어요. 아까 계속 표정이 안 좋으시더니. 전쟁사를 가지고 우리 또 이명환 선생님과 함께 배틀을 하라는 건 조용필 선생님 앞에서 노래 부르라는 거랑 그래. 이명웅 씨 앞에서 트로트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 모든 유명한 전쟁은 객관적으로 분리해본 사람이 이긴 게 유명. 똑바로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질 거예요. 네, 질 겁니다. 네, 이 전략하면 이명환 박사님 또 세계사에서 질 수 없다. 우리 썬키. 저요. 네,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명환 박사님 한국사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우리나라 수군의 어떤 건설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우리의 임팩트 있는 전쟁은 임진왜란이죠.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승리한 데는 물론 모든 분이 공헌을 하셨지만 역시 수군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어요. 수군이 사실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200년에 걸친 노력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고려 말에 이제 일본 왜구가 120척이나 되는 엄청난 함대로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해전이 바로 관음포 해전인데, 근데 당시에 수군 전투 스타일이 우리는 활 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군은 뭐 흔히 알지만 뭐 칼 들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뭐냐면 배가 커야 돼요. 크니까 노젓는 선원도 많이 들죠. 이러니까 사실은 병력이 4배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한 500척 있어야 되네요 저희는. 그렇죠. 근데 500척이 아니라 50척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전술적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불리한 거죠. 근데 이게 또 불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정예부대의 절반이 이제 유고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전투를 지휘했던 분이 정지 장군입니다. 고려 수군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20척을 끌고 왔던 그 대선 중에 17척을 격파해버리고 2,000명이 넘는 왜구를 수장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2,000명 가까이 죽였다는 어마어마한 대승리입니다. 이 대승리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4세기 말에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고려 때만 해도 우리는 수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력도 많아, 배도 커, 싸움 준비도 안 돼. 마구마구 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죠. 양보다 질이다. 이때 최무선이 화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생각하시기를, 그래 이제 가서 쏴. 터트리고. 그런데 이때 최무선이 처음 만든 화포는 산탄 쏘거나 하는 것도 잘 안 됐을 거라고 지금 짐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투용으로는 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결정적인 무기로 등장했던 거는 대포가 아니라 던지는 폭탄이에요. 화약을 통에 담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던져서 그게 터지면 배가 터지는 거예요. 수리탄처럼. 네. 근데 중요한 건 도화선이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숯불이 익어야 터진다고. 언제일지 모르는. 제 말이 그 말. 이게 언제 터져? 그래. 효력이 떨어지고 그러네. 또 쟤들이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 바다인데.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지 장군이 병사들하고 계속 의논하며 전술을 개발하다가 기가 막힌 전술을 하나 개발합니다. 이 사병이 아이디어를 냈다는데 그걸 구철, 거철이라고 그랬는데 구철은 갈고리예요. 갈고리로 걸고 거철을 미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땡기고 하나는 미니까 꼼짝없이 잡히잖아요. 거기다가 무역지 같은 데 나오는 쇠구슬, 가시 달린 밤송이 같은 쇠구슬, 그걸 던져요. 그럼 거기 애들이 못 움직이겠죠, 잘. 그때 이런 화통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무수한 전투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제 온갖 장비를 개발을 합니다.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어요. 오. 정지 장군의 갑옷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또 이제 두정갑이라고 이렇게 가죽 같은데 점박의 허건는 이것만 나오는데 서양으로 말하면 체인이에요. 체인 갑옷. 미늘 갑옷하고 이런 데는 체인으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갑옷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전을 싸워야 되니까 동작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좀 날렵해야 되니까 이런 걸 개발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정지 장군은 어떻게 했냐면 붙으면 우리도 백병전 할 수 있다.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전투병을 키운 거예요. 뭐 달라도 뭔가 다르신 분이었던 것 같으네요, 정지 장군이. 이렇게 되니까 배도 적고 병력도 많고 한 상태에서 절반의 병력을 가지고 정면 대결을 할 수 있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수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임진왜란이 벌어질 때까지 계속 수군 전력을 증강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의 해병이면서 일본을 백병전으로 꺾는, 그러니까 인생의 교훈을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전쟁에서 철칙이 우연한 승리는 없다. 두 번째, 준비 없는 승리는 없다. 그런 것이 만나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할 수 있던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이제 전쟁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화가 친숙한, 예, 그리고 이순신 장군, 수군 다 알지만 정말 우연, 준비 없이 승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 끊임없는 노력,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또 하나의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어냈네요. 자,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 대학교 4학년 때 첫 맞선 본 이후에 떨리는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감히 이제 또 임 교수님 앞에서 제가 또 세계사 얘기를 할 건데 2차 대전도 그렇고 태평양 전쟁도 그렇고 뭐 탱크 기갑부대 전투도 그렇고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첫 보전에서 졌기 때문에 패전을 했다. 이렇게 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애니그마 아시죠? 애니그마. 그 이미테이션 게임의 네.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컴버비치. 컴버비치가 분명히 안 잘생겼는데 잘생겨 보이는. 그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 그 실존 인물을 그렸던 영화지 않습니까? 독일군이 썼던 암호 송출기예요. 애니그마가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수수께끼란 말인데 이론적으로는 애니그마가 송출하는 암호를 풀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26 곱하기 26 곱하기 26은 17,576일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이게 이론상으로는 풀 수가 없는데 그 영화 같이 이제 그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걸 푼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어떤 일정 패턴을 반복했어요. 이게 Good morning, Guten Morgen, 오늘의 날씨는 뭐뭐뭐뭐뭐, 하일 히틀러. 반복되는 패턴이 있던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바뀌죠. 근데 요거 가지고 보니까 웬만한 조합이 나오는 코드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 코드를 이제 분석하는 데 성공했는데 일본에서도 이 애니그마를 카피를 했어요. 979문 인작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퍼플기라고 하거든요. 그 생긴 게 약간 보라색이라고 해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애니그마보다 진일보한 암호 생성기예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 군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만한 것 같아요. 이 태평양을 우리 일본 군 손아귀에 넣어야 되는데 어느 섬, 어느 열도, 어느 제도를 우리가 일본 땅으로 만들어야지 태평양을 장악할까? 쫙!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이 지도를 딱 펼치니까 바로 이 섬이다. 하고 뭐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와이 제도를 기준으로 이 서쪽으로 보면 미드웨이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를 장악하면은 하와이 먹을 수 있고 하와이를 우리가 일본이 장악하면 LA, 샌프란시스코 다 공격할 수 있다. 이 계획을 가지고 미드웨이 공격 작전을 수립을 하는데
에니그마 그 암호 생성기 카피를 일본이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뚫어버렸어요. 미국이 암호 해독단이 어떻게 뚫었냐면 똑같이 배우지 못해 실수를 일본도 암호 체계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패턴을요. 일왕폐하 만세. 뭐 이 글을 받으시는 분께 이 건승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분석한 거예요. 일본 측은 자기 암호 체계가 해독이 됐다는 걸 모르고 계속 이제 이제 암호를 주고받는데 일단은 미국 해군 수뇌부에서도 다음 공격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일본 군과 이제 대본영, 도쿄에 있는 대본영이랑 계속 이제 암호를 주고받는데 지금 AF 공격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 AF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로시포르 중령이 이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이 AF는 미드웨이 같다 하면서 슬쩍 역관광을 시켜버려요. 역관광? 이제 정보를 흘려버리는 거죠. 미드웨이의 식수가 다 떨어졌다. 이런 이 전문을 보내요. 와, 똑똑하다. 그걸 이제 일본군이 인터셉트 해가지고 대본영이 보낸 거죠. AF의 식수가 떨어졌다고 한다. 맞다. 내 말 맞지? 미드웨이가 AF였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니미츠 해독, 제독 등등등이 미드웨이의 전 해군력을 집중을 시키는데 객관적인 전력은 그 당시에 일본이 월등했어요. 일단 항공모함이 한 대가 더 많았어요. 니미츠 제독이 이제 생각을 해요. 저쪽에선 지금 항공모함이 4대 가고 있다. 우리는 수리 중에 끌고 온 한 대 포함해서 3대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선빵 날리자 해서 뭘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영화 스토리가 똑같아요. 영화 미드웨이랑. 그때 뇌격기가 한 152대가 있었거든요. 뇌격기가 뭐냐면 수면 가까이 비행을 하면서 어뢰를 탁 놔버리는 어뢰로 공격하는 비행기예요. 뇌격기요. 이걸 한꺼번에 출동시키자 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100몇 대를 출동시킨 경험은 없는 거예요. 뇌격기도 등등등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50대 50대씩 3번씩 나눠 보내자고. 그거 좋다고. 안전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뇌격기 편대가 출동을 해요. 50대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영화에도 나와 있거든요. 대장과 부대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가 레이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쌍안경으로 이제 위치를 파악하고 가야 되는데 미국 뇌격기 편대 대장은 왼쪽이다 했는데 위에 있는 부대원들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이에요. 막 싸워요. 싸우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만든 제로센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딱 보이는 거지. 야, 쟤네들 지금 싸운다 됐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출발한 뇌격기는 다 실패를 해요. 격추가 돼요. 뇌격기가. 거의 수면 가까이에서. 두 번째 이제 뇌격기가 출동을 하는데 어뢰를 발사하는데 성공을 해요. 카가 항공모함이 이제 발사를 했는데 카가의 함장 이름이 오카다 함장이었거든요. 회피를 해요. 피해요. 어뢰를.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느린가? 항공모함 피해요, 크고. 이게. 그래서 해수면 가까이에 있던 미국 뇌격기들은 또 제로센의 공격을 받고 실패를 해요. 이제 세 번째 뇌격기가 출발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뇌격기가 이제 수면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어뢰를 딱 떨어뜨리고 이제 거기서 활동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잡기 위한 제로센 전투기들도 다 수면 가까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고공이 뻥 뚫린 거예요, 지금. 근데 갑자기 고공에 저게 뭐야? 나타난 게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SPD 돈틀리스 급강하 전폭기 대대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게 일본 항공모함 3대가 5분 안에 박살나고 나머지 한 대도 곧 박살나고 이게 태평양 전쟁의 큰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된 게 뭐냐면 조종사, 수리사, 정비사, 내비게이터 얘들이 다 전사를 해보는 거예요. 3,000명 이상이. 더 불쌍한 게 뭔지 알아요? 그때 공중에 뜨고 있던 제로센 전투기 조종사들은 착륙할 곳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디 착륙해야 되냐고 빙빙빙 돌다가 이제 나는 고기밥 된다 됐어. 다 거기서 바다의 수장이 됐다고
하죠. 이것이 다 어떻게 시작됐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독일 애니그마 짝퉁 퍼플이라고 하는 이 암호 이 송출기 이거를 일본이 너무 맹신을 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은 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썬킴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명환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네. 날로는 졌다고 하면서 엄청 이기려고 선배님한테 넘어진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비록 경쟁자로 만났지만 이렇게 양쪽에서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세계사 쪽으로 전쟁과 관련된 또 이렇게 새로운 재미난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가혹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두 분 다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두 분께 모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뭐 이렇게 머리 헤어 메이크업 해주신 우리 샵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정말 섭외가 왔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싶었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정말 오늘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디 가면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아요.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나의 역사 이야기에는 사람 사는 모습이 있다. 근데 역사가 이야기에 빠지거나 이론에 빠져서는 안 되고 사람 내음 나는 역사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매몰되어도 안 되지만은 사람을 상실하는 역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엽긴 해요. 술, 노래, 춤, 파티. 요즘도 그래요. 네, 이분들이 버스킹을 했을 때 약 20냥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시신에 머리가 없어. 아이돌끼리 뭉쳤구나. 반칙 아니 반칙? 너도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